시간이 지나고 2030년이 됐을 때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2030년쯤 테슬라 한 주의 가격은, 테슬라 시총은 얼마나 될까요? 2030년에 강남 아파트의 평당가는 얼마일까요? 1.5억? 2억?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계속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그럼 넌 비트 얼마까지 간다고 보는데? 테슬라 목표 주가가 얼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 맞출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가격 예측은 솔직히 자신도 없고, 이걸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그럼 넌 목표 주가도 없이 투자하는 거야? 완전 마구리구만. 그냥 무지성 추매하는 거야? 얘는 투자를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하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도대체 목표 주가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길래 목표 주가 할까요? 목표 가격이니까 그 가격이 되면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매도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가격이 매도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엄청 바보 같은 발상이에요. 부동산, 주식, 자동차, 원자재, 식료품 등 모든 재화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라가죠. 그럼 주식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유동성에 따라 그 땅의 가치, 그 기업의 가치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유동성의 힘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그렇게 올라서 목표 주가에 오면 그럼 그 주식을, 그 부동산을 판다는 거죠. 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로 뭐 하실 겁니까?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저평가되면 산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자신이 맞출 능력이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다른 곳으로 가시고요. 만약 그건 불가능이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라면 결국은 판돈을 갖고 만지작거리다가 또 다른 자산 찾아서 목표 주가 정하고 저평가라고 흥얼거리면서 매수하겠죠? 그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겠다는 건데, 월가의 레전드 투자자인 피터 린치나 하워드 막스가 그들의 책에 남긴 이야기 중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신이 고객의 돈을 갖고 좋은 주식을 사서 목표 주가가 되면 팔고, 또 다른 주식을 사고, 또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 팔고, 또 다른 걸 사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시장 평균을 넘는 수익을 냈다고 좋아라 했는데, 처음 샀다 팔았던 주식의 장기 보유 수익률이 자신이 계속 샀다 팔았다 했던 것보다 높다는 걸 알게 되고 멘붕이 왔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들보다 사팔사팔을 잘할까요? 결국 사팔사팔 할수록 거래소만 돈을 벌죠? 얼마 전 증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주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직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보유량으로는 문제가 없으신데요. 워낙 거래 횟수가 적으셔서 금리 우대가 이젠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자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처럼 담보대출이라도 좀 써서 돈이라도 좀 주는 사람은 몰라도 온전히 주식을 장기 보유만 하는 사람은 증권사 입장에선 벌어주는 돈이 없잖아요. 그냥 보유액이 많으면 잠재 우수 고객인 거지 지금 당장 회전율을 높여서 거래 수수료를 주진 않으니까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투자 환경은 최대한 거래를 발생시키려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언론, 증권사, 전문가란 사람들까지 모두 다 어떻게든 일단 팔고 다른 거 또 사고 계속 추천하고 또 다른 거 추천하면서 자신의 예지력 강조하고, 10개 추천해서 하나 맞으면 그거 강조하고, 한 번은 내린다고 얘기하고 또 한 번은 오른다고 얘기해놓고, 내리면 내가 내린다고 했지 않냐 그러고, 오르면 내가 오를 수 있다고 했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직도 이런 사람들 얘기 듣고 소중한 자신의 피 같은 돈을 계속 목표 주가, 목표 가격 잡고 차트에 짝대기 그거 가면서 저항선, 매물대 구름, 하방 지지선 이딴 얘기 듣고 계십니까? 저는 투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즉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금 10,000원의 가치를 미래에도 온전히 지금의 가치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산들에 기회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순간순간 숫자로 표시되는 가격의 변화에 맞춰 목표 가격에 도달했다고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몇 가지 자산들끼리 필요에 따라 비율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일 때만 가끔씩 매도해서 옮겨주는 거지,
경기를 판단하고 금리를 예측하고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무슨 경우랑 같냐면요.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가장 좋은 땅인 서울을 100만 원 주고 운 좋게 샀단 말이죠. 그런데 게임 초반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2명이나 서울에 걸려서 200만 원씩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해서 400만 원을 벌었으니까 400% 수익이라는 목표에 달성했다면서 서울을 파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니 서울을 왜 팝니까? 다른 사람들이 초반에 많이 걸렸으니까 이제 서울의 운이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제 서울은 많이 걸렸으니까 팔고 다른 땅을 사는 게 스마트한 건가요? 이게 무슨 황당한 행동이겠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잘 발견해서 꾸준히 매집해서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았는데 많이 올랐다고 파는 게 바로 부루마블 게임에서 서울을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자산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대충 몇 번 수익 땡기고 버릴 종목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목표 주가라는 인플레이션으로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올라가는 숫자에 불과한 가격에 반응해서 좋다고 하면서 팔면 결국 또 다른 자산 찾아 매수하고 또 목표 주가 정하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거래소에 수수료 두둑히 챙겨주고 정신없이 매매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원래 처음 보유했던 그 종목의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 연출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했거나 실수로 잘못 매수했던 자산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확인하고 믿음을 갖고 매집했던 좋은 자산이라면 괜히 남 좋은 일만 시켜주지 마시고 숫자에 불과한 가격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더인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님이 예전에 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트레이더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분야에선 아주 선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투자자들이 어떤 자산을 매수했을 때 가장 극도로 공포감과 희열을 느끼는 구간은 바로 매수한 이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이라고 합니다. 즉 사자마자 10% 수익, 10% 마이너스 또는 20% 수익, 20% 마이너스, 이 구간이 가장 짜릿하고 흥분이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구간을 지나서 수익이 30%, 40%가 돼도 그 감흥이 10%, 20% 구간만 못하고 손실 역시 마이너스 20% 구간을 지나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돼도 좌절감이 배가 되지 않고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 투자자가 가장 극도로 긴장감을 느끼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을 가장 적게, 즉 최소로 경험하는 게 가장 유리한 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샀다 팔았다를 하면 어떨까요? 계속 이 극도의 긴장 구간인 10에서 20% 구간을 경험해야 되죠? 그럼 한두 번은 성공해도 이 극도의 긴장감을 반복하면 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은 행동이에요. 당연히 이 행위를 반복하면 피로도가 쌓이고 결국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언젠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좋은 방식은 뭐겠어요? 바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을 넘겨서 장기 투자로 한 종목이 100% 이상의 수익률, 즉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심리적으로 수도승의 상태와 같은 평정심을 갖게 되고 가격의 변동에 무덤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대장정을 진행 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자산을 좀 더 많이 먹겠다고, 팔고 밑에서 사서 수량 늘리겠다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마의 10에서 20% 구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장기로 끌고 가서 최대한 빨리 세 자릿수 수익률을 만드는 게 투자를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언론도, 파월도, 금리도, 세력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계속 사팔사팔하면서 콩고물에 집착하는 자기 자신이 장기 투자의 최대 빌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만 오르면 정신 못 차리고 본색을 드러내는 자기 내면의 빌런을 잘 다스리면서 최대한 장기 투자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투자한 자산의 누적 수익률을 세 자릿수로 만들어서 수도승의 마인드로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만 해주면 그 외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이 녹여 수익으로 치환해 준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넌 왜 투자하냐? 투자 왜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누군 하고 싶어서 하냐?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냥 본업만 충실히 해도 걱정 없는 세상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다른 분들은 저는 남들보다 더 빨리 은퇴하고 싶거든요. 최대한 바짝 모아서 10년 안에 파이어 할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와 접근 방법이 다양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냥 투자가 재밌어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미래의 방향에 나의 에너지와 자본을 배팅하고 시간이 지나 그게 하나씩 현실로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그 어떤 것보다 흥미롭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가 입지에 따라 계속 발전하면서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낡은 빌라가 재개발이 되고 주변에 공원이 생기고 지하철역이 놓이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쇼핑몰이 문화공간이 생기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그 공간을 가면 눈에 정확히 보이잖아요. 주식 투자는 내가 미래 가치를 믿고 매수한 기업이 열심히 일하면서 점점 커지고 성장하고 돈을 벌어오는 게 실적으로 공개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그 맛이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아직 부정하고 사기라고 욕하고 가치 없다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2017년에 그런 얘기했던 제가 2020년에 입문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푹 빠져든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커져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대중들의 인식 변화를 지켜보는 게 얼마나 짜릿한 즐거움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즉, 한 줄로 요약해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즐거움은 나의 생각과 인사이트가 맞았음을 그리고 옳았음을 시간이 지나 시장의 평가로 증명받고 가격의 상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이자 투자가 최고의 취미,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도 많은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보상받고 싶어 하시죠?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나를 비웃은 사람과 이 세상에 최대한 빨리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비장한 마음으로 어떤 자산을 본인이 딱 매수했으면 사자마자 오르진 않더라도 한 3개월 정도 안에는 좀 수익 좀 나고 6개월 지나면 꽤 수익 좀 쌓이고 1년 지났더니 나를 무시했던 그건 아니지 라고 말했던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코를 납작하게 뭉개버릴 수준의 수익이 나야 속이 아주 시원할 텐데 저처럼 10년 장기 투자니 뭐니 하는 방식대로 가면 떨어져도 괜찮다고 그러고 계속 옆으로 기면서 재미없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건 뭐 투자할 맛이 안 난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의 속성의 저자 스노폭스의 김승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5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쓰는 능력,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5가지는 다 다른 능력이라고 언급하셨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성과가 난다면,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시원하게 떡상해서 주변에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놀리고 비난했던 사람들한테 빅엿을 날리듯이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사이트로 한 번의 투자에 성공해서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5가지 능력 중에 불리는 능력 하나가 순간적으로 확 늘었다고 해도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능력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리기 위한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돈을 버는 능력, 그리고 그걸 모으고 적절히 쓰는 능력들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놀랍게도 빠르게 번 돈은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건 마치 초등학생한테 10억 주고 이걸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불려봐 라고 말하면서 그 돈이 계속 불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생이 10억을 갖고 있고 부모가 대신 관리해주는 상황도 아니라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똥파리가 꼬이고 사기꾼이 달라붙고 가치 판단도 안 되는 사이에 여기저기 돈이 빠져나가면서 줄줄 새어나갈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비단 초등학생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의 체급에 맞지 않는 큰 규모의 돈을 우연히 벌면 그 돈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어느 순간 줄줄 새어나갑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버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불리는 능력, 지키는 능력이 아직 다 준비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이만 많았지 초등학생이 10억 생긴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 돈은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10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다 날려도 좋으니까 10억이라도 원 없이 좀 써보자. 지금 당장 삶이 빡빡해 죽겠는데 뭔 소리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10년 장기 투자는 무슨 목사님, 신부님, 스님 같은 성직자 얘기고 도사같이 득도한 사람들이나 말하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둑 두는 방법은 잘 몰라도 더글로리 보면서 대충 느낌은 알잖아요? 바둑판 위에 처음 바둑돌 하나 올리고 이제 시작한 지 한 5분 지났는데 게임 끝낼 수 있나요? 아니죠. 게임 초반에 두는 한 수 한 수는 먼 미래를 위해 중요 지점에 놓아두는 포석이지 그걸로 지금 당장 이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포석을 안 두고 초반부터 오목 두듯이 좁게 보고 타닥타닥 붙여서 작은 집 몇 개 만든다고 인생과 같은 대국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고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 떡상 떡락?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이 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한 수 한 수 포석을 제대로 놓으면서 빌드업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단순히 지금 내 계좌의 수익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평가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돈을 불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얼마의 자산 규모를 얼마나 다양한 자산군으로 경험해 봤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자산들을 계속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무적인 이해와 다양한 자산들에 대한 지식, 세상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그리고 실전 투자 경험과 그 안에서 여러 번의 패배를 맛봤더라도 큰 대전을 승리로 이끈 경험들이 있는가가 앞으로도 평생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투자자분들에게도,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도,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도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에 대해 모두 관심 갖고 꼭 정확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투자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 부동산을 알아야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부 정책, 세법, 부의 베이스 캠프 마련, 큰 자산의 에셋 파킹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미국 주식을 알아야 미국 경제와 연준, 세계 경제의 흐름, 사업가 마인드로 기업을 바라보는 눈, 주요 산업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테슬라와 같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지금 막 시작된 신성장 산업의 핵심 주도주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알아야지 우리 인류의 화폐 역사와 현재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언젠간 다가올 비트코인 스탠다드에 대해서까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오늘 이 시점에 자신의 바둑판 위에 두어야 할 정확한 한 수를 먼 미래를 생각하고 포석으로 놔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자신이 투자한 자산이 당장 1년 안에, 당장 2, 3년 안에 미친 듯이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매수를 하면 이미 자신이 정해놓은 짧은 타임라인이 스스로의 인내심의 한계를 만들게 되고, 그럼 늘 무리를 하게 되고 앞으로도 살면서 끊임없이 치러야 할 투자의 전쟁을 자신이 생각한 한 번의 전장에서 결판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려우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좀만 여유를 갖고 딱 2030년까지만, 앞으로 8년만 장기 투자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인생에서 중요한 사회생활 초반부든 한창 돈 모아야 되는 중반부든 은퇴를 앞두고 조급해진 후 후반부든 어떤 상태든 딱 8년만 장기 투자의 마인드 세팅하고 투자하면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가치 높여가면서 돈 버는 능력 키우고 자린고비처럼 미친 듯이 한번 모아보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저와 함께 장기적 우상향 자산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돈을 불리는 능력을 좀 키워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지는 우리들의 자산 규모에 맞춰 차분하게 지키는 능력을 8년간 키워간다면 비록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순간 내가 옳았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잊혀졌더라도 8년간 진짜 찐 부자가 되기 위해 단련해온 5가지 능력들의 결과물로 절대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게 뭉쳐진 자신의 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매뉴얼 한번 읽어본 적 없이 인생 1회차 플레이어로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게 세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2030년이냐고요? 그건 그냥 제 목표가 2030년까지 금융순자산 100억을 모으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을 2030년까지 계속 투자하면서 방송을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왕이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치 공짜로 헬스장에서 PT 받고 함께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저와 함께 투자하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누가 합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리스펙이라는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기억하게 될지 말입니다. 세상 일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최근 연초부터 쭉쭉 오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빠지니까 벌써부터 온갖 말들이 많죠?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또 당했네, 또 당했어. 그래서 내가 팔려고 그랬는데 괜히 리스펙 영상 보고 안 팔았잖아. 난 이럴 줄 알고 낼름 팔았지. 수익 달달하구만. 여러분, 또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십니까? 진짜 제가 성대모사하고 만들면서도 너무 웃겨서 지금 몇 번째 녹음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제발 수익 달달하고만 뭐 이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투자가 무슨 구멍가게 달고나 뽑기도 아니고 좀 일희일비 좀 그만하자고요. 뭐 이렇게 달달합니까? 아시겠죠? 암튼 이번 영상은 좀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토믹 비트코인님은 저와 같은 직장인이면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비트코인의 기본 원리와 상식,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인포그래픽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트윗과 노션, 블로그에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정부나 기관, 단체들에서 발행한 비트코인 관련 보고서나 교육 자료들을 직접 문의해서 한글 번역 인허가를 받아 공유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번역 자료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많은 분들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아토믹 비트코인님께 해당 한글 번역 자료들의 영상 제작에 관한 허락을 받고 제 구독자님들과 유튜브에서 처음 비트코인을 검색하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관련 영상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스위스에 있는 비트코인 온리 핀테크 회사인 릴라이에서 발간한 2023년 1분기 비트코인 보고서의 내용을 아토믹 비트코인님의 한글 번역 자료를 기초로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올해 2023년 1분기의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비트코인 15년 역사의 전체 기간 중에 그 어느 기간보다도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브랜드 가치, 해시율로 설명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파워, 장기 보유자들의 확신과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실생활에서의 채택까지 모두 수치로 증가하고 있고, 맨날 알트코인 사장님들이나 추종자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언론 기사로만 공격하던 비트코인 채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역시 의미 있는 수치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1분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분기 동안 전 세계 모든 자산군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익률까지 보여줬다는 거죠. 한마디로 비트코인 펀더멘탈은 미쳤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믿고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추가로 매수하고 이 생태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모든 근거 데이터가 이 보고서 안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최고인 10가지 팩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우선 비트코인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가 바로 가격 변동성이죠. 야, 비트코인이 화폐라면서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면 식당에서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을 수 있겠냐? 결제할 때마다 초 단위로 가격이 요동치는데 이게 무슨 화폐냐? 의미 없는 장난감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의 가격은 그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태계의 참여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시총이 커지면서 무거워지고 변동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결국 비트코인의 변동성이라는 건 아직 비트코인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수만큼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이고, 당연히 현재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화폐 혁명이 아직 초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큰 건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변동성이 투자자들에겐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위에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일명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수급의 균형이 어긋나며 발생하는 강력한 상승장과 그 뒤에 다가오는 급격한 하락장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만드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이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2011년에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94%까지 됐었는데 2013년부터 15년까지의 하락폭은 마이너스 88%, 그 이후에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마이너스 84%,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는 마이너스 77%까지만 떨어졌습니다. 추세적으로 변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왜 변동성이 줄어들었을까요? 제가 앞에서 변동성이 왜 생기는지 말씀드렸던 내용의 요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역대 최강인 이유들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1분기 최고의 성과를 낸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아직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단 장기간의 가격 추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연초부터 금융자산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이 강하게 연출되는 시점에 가격의 회복 탄력성을 보는 건 향후 전개될 상승장에서 어떤 자산의 펀더멘탈이 좋은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아마 이 보고서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보시는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난 3개월간의 금, 글로벌 주식, 글로벌 채권 등 다양한 자산들의 변동성과 수익을 비교해보면 오렌지색의 변동성 대비 파란색의 수익이 높은 건 비트코인밖에 없죠. 그 수치도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이 말은 투자를 할 때 안고 가야 하는 리스크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준 자산이 비트코인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에 이 그래프를 보세요. 미국 주식과 비교하면 비트코인이 왜 위대한지 알 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역시 주식은 아닌 것 같네. 앞으로는 암호화폐만 투자해야겠다. 그럼 비트코인하고 이더하고 40%씩 담고 나머지는 똘똘한 알트 담으면 되는 거지? 늘 이런 식으로 가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알트들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코인 중에 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만 코인이에요. 다른 알트들은 옆에 같이 진열되어 있을 뿐 존재를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미국 SEC에서 언제든 증권이라고 분류하는 순간 재단과 일명 창시자를 고소하고 거래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설마라고요? 앞으로 쭉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투자한 알트코인이 신의 아들이기만을 바라셔야 될 겁니다. 자, 아무튼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더리움의 2배 이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일단 비트가 먼저 올라서 그렇고 알트도 따라간다고요? 네, 그렇게 믿으셔도 상관없지만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여도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학습하죠. 루나코인 가루되고 FTX 거래소 파산되면서 FTT 코인도 가루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코인 사기가 판을 치는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비트코인과 알트가 다르다는 인지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텐데 그럼 비트코인과 알트의 격차는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보고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세요. 물 아래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지지고 볶는 알트 지옥이 연출되고 있는데 물 위에서는 단 하나의 파동도 없이 고요한 비트코인 천국,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보시라고요. 난 한번 지옥 가서 팔다리 잘려도 전리품 챙겨 오겠다, 오징어 게임 하고 오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알트 지옥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군들의 행운을 빕니다. 자, 그럼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놓기도 하겠지만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개인 지갑으로 옮깁니다. 근데 그렇게 옮기려고 만든 지갑에서 이미 비트코인을 팔아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지갑 주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비트코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장기 투자자든 단기 투자자든 지갑을 만들어서 넣어놓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에서 말하는 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생성된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의 개수가, 즉 비어있지 않은 지갑의 개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는데 지갑까지 만들어서 자기 비트코인 보내서 넣어놓고 있는 한심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지갑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시그널이 바로 비트코인에 들어있는 지갑이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비율,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을 사서 거래소에서 지갑을 옮기고 1년 동안 그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안 꺼내고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거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채고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려고 옮겨놓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1년 동안 비트코인이 담겨는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지갑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벌써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역대급인 5가지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느낌 오시죠? 자, 그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채굴 장치의 총 연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래하고 검증하고 채굴하면서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의 채굴을 통한 네트워크의 작업 증명 방식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수많은 언론들이 쏟아내 왔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량이 50%를 넘어 현재 52.6%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금지된 이후에 많은 업체들이 북미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점점 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 큰 변화 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은 또 한 번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적 측면과 비트코인 지갑과 해시레이트를 통한 네트워크의 확대를 7가지 팩트로 설명드렸다면 이제 남은 3가지에서 비트코인의 인식 변화와 활용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즘 비트코인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에서 조금씩 달라진 점은 SBB 파산 사태 이후로 비트코인이 불안한 은행의 대안으로 생각되며 돈이 몰렸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게 대중에게 먹히는 내러티브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은 법정화폐 기반의 현행 시스템에서 엄청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영린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미친듯이 빠른 속도로 돈을 풀고 정책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덮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눈치 빠른 비트코이너나 비트맥시들은 모두 아는 거죠. 이 문제는 덮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전이되고 확산되면서 현재 피앗머니 기반의 끊임없이 무제한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화폐 정책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비트코인처럼 예측 가능한 통화량과 발행 스케줄이 확정되어 있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만이 안전한 대피처이자 미래 화폐 시스템의 대안이라는 생각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과 중앙은행의 대결 구도가 앞으로도 계속 강력한 내러티브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도 반감기의 중요성을 당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역대급인 이유들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들한텐 하나의 의문이 들죠. 근데 왜 가격은 그만큼 안 오를까? 하긴 원래 반감기 도래 시점이 돼야 올랐지? 이번 반감기가 내년 4월쯤이라고 하던데. 근데 이번에도 또 오를까? 이게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반감기는 여전히 중요하고 강력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펀더멘탈이 좋은데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될 반감기 효과에 의한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반감기에 의한 상승과 하락,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상승장 전환 구간들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다음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시총은 금의 시총을 넘어서 2배의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기에 이 보고서의 가격적 예측들도 투자에 참고만 하셔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팩트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라이트닝 네트워크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트위터의 비트코이너와 맥시분들 사이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실사용성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언론이나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느린 전송 속도와 굉장히 비싼 거래소 수수료는 사실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전송을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딜레이와 과한 거래소 수수료가 본질이지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자체를 온체인 상태에서 이동시키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결제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죠. 당연한 거지만 비트코인은 진짜 그 가치물을 이동시키는 과정이고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는 그냥 장부상의 숫자만 이동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들이 빠르죠. 하지만 이런 비트코인의 속도와 전송 수수료 문제를 비트코인을 베이스로 사용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수수료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전 세계 어디든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엘살바도르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비트코인 결제로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폭발적인 확장 속도와 규모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 그래프의 각도를 좀 보세요. 이런 게 진정한 떡상입니다. 떡상. 그래서 이런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나무정원님과 조커피랩님을 비롯한 비트코인 결제 커피숍이나 안경점, 한의원, 펜션, 온라인 쇼핑몰, 음식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단기적 유행이라기보단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뛰어난 편의성을 이용해서 가장 최적의 비트코인 실사용 솔루션을 찾아가는 화폐혁명의 한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스위스의 비트코인 온리 개발사인 릴라이에서 발간한 2023년 1분기 비트코인 보고서를
아토믹 비트코인님이 한글 번역해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쭉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현재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역대급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까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비트코인의 강건함에 경의를 표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기 투자를 얘기하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발견해서 오랫동안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면 맨날 달리는 댓글 중에서는 야, 그게 장기적 우상향이지 어떻게 하냐? 다 결과론적인 얘기들을 그럴듯하게 말하는 재주가 있네. 아이고, 미래를 그렇게 잘 맞추재요. 대부분 이런 얘기들인데요. 여러분, 미래는 맞추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 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겐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안 보이는 거죠.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의 그 흔적만으로도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은 시간 속에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옆, 바로 뒤, 바로 앞에 있는 누군가는 나보다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보고 느끼며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자라면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과 그 자산군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와 인사이트로 지금 이 순간도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